봐. 괜찮아, 모든 게 잘 되지 않는데도 멈춰서 잠깐 쉬어간대도 괜찮아. 지금껏 달려온 시간들. 승윤 씨 혹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코로나 블루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레드랑 블랙은 못 들어봤어요. 이 레드는 분노, 블랙은 좌절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 우울한 감정이 분노로 표출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레드,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 좌절과 절망으로까지 가면 코로나 블랙이 되는 이런 신조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병원들이 환자 수가 좀 줄었다고 하는데 네. 유독 정신과에만 환자가 그렇게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방역이 필요했던 거죠. 아니 근데 뭐 코로나 화이트는 없나요? 네? 뭐 그러니까 분노, 뭐 우울, 절망감 이런 거 싹 지워버릴 수 있는 네. 화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주제가 바로 마음 돌보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백신이 필요한 때죠. 맞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 마음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현대인들 스트레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외래어라고도 하고 제일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죠. 스트레스 쌓인다.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내분비학자가 이게 생리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분석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서 겪었을 때 보이는 불안 등등의 심리적인 반응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심리적으로 오면 불안,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분을 겪기도 하시죠. 사실 우리가 겪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서 또 병원 가셨을 때 뭐 만병의 근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과적인 검진, 내외과적인 검진 말고 이외의 다른 것들을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힘드셔서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여기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힘드시면 잠깐 자식 집에 가 계시든지 조금만 좀 이런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중에 지나놓고 이사 안 가기를 잘 하셨다고. 네. 그 전에 아까 직무 스트레스들 얘기하셨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일을 막 하려고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너무 과하게 업무가 과도해지고 이걸 못 견디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점차로 의욕이 없어지고 회사 가기도 싫어지고 아예 내 일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기계음이 들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기도 하지만 메니에르병, 어지러움이 있거나 이런 어지러움들을 느끼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큰 요인이 되기도 하죠. 정신과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푸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저는 이제 훌륭하신 정신과 선생님을 옆에 또 많이 모시고 있어서 저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그러면서 저의 어려움을 나누고 제 스스로는 혹시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게 힌트를 얻어가면서 해결해 가기도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들이 집에까지 이어지면 이게 큰 힘든 요소들이 되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힘든데 가족한테 이렇게 풀다 보니 가족도 힘들어지고 그럼 가족 사이도 멀어지고 이건 이제 밖에서도 안에서도 어디에서 둘 곳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오면 그 공사 차량들은 이렇게 바퀴를 좀 씻잖아요. 그래야 시내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꼭 보통 말씀드리는 게 회사에서 집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나만의 시간적, 물리적 이런 공간을 만들어 두시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책을 좋아하시면 카페에서 책을 읽으셔도 좋고 운동을 좋아하시면 헬스장을 다녀오셔도 좋고 혹은 음악 좋아하시면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어디든 그 회사에서 있었던 거를 잠깐 씻고 바퀴를 씻듯이 들어오시면 어떤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팁으로, 현실적으로 팁으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회사랑 집이 분리가 안 되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게 보통이기도 합니다. 저희 얘기를 굳이 얘기하자면 힘든 얘기를 들으면서 집중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중간중간에 나눴을 때 느끼는, 혹은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또 나눌 때 공감이나 교감이 느껴지는 짤막한 기쁨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이루어지는 거고 즐거운 순간은 짧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때 만약에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지시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누시면,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과정이 달라지실 겁니다. 네, 마음 돌보기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양용준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 이 만명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 네, 예. 이건 정말 현대인과 뗄 수 없는 존재죠. 저는 이제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벌써 네. 차 막힐 생각하면 어, 벌써 와 이게 아우 두통이 막 답답함이. 예,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거리가 너무너무 맞아요.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 마음의 위안을, 힐링을 좀 삼아 보고자 네. 선생님 얼른 모셔볼까요? 네,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여기 오는 게 스트레스 조금 있네요. 네, 저는 정신건강학과를 운영하는 양용준 원장입니다. 정신분석도 공부하고 있고, 자기장 치료 같은 물리치료도 하고, 당연히 상담과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선생님 얼굴이 되게 네. 평안해 보이세요. 엄청 떨려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군요. 아, 그럼요. 사람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네. 뭔가 잘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계실 것만 같은데 오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이나 나의 마음 이제 그런 걸 알아보고자 할 때 네. 가장 대중적인 게 MBTI라는 네. 거 많이들 해보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저는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나와요. 수윤 씨도요? 네. 오, 이런 것도 혹시 네. 이제 상담하실 때 자료로 많이 쓰시나요? 아, 네. 대답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어머, 놀라워라. 저희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관심, 호기심을 보이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은 나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치료적으로는 혹은 진단이나 치료적으로는 활용되기에는 조금 제한은 있기는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되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 활동하던 분들이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워지고 네.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자존감 저하까지 이어져서 우울해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한창 이제 코로나 그 시기 때 와이프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저도 이제 야외 촬영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집에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생전 싸운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그때 아주 크게 싸웠어요. 아, 진짜요? 네,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데 네. 서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작은 말 하나에도 그게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거리도 필요하긴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서로 간에 너무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가족 간에 찔리면 엄청 아프고 제일 비수를 꼽기도 합니다. 네. 어떤가요? 다 힘들지만 이제 환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지. 네, 일단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많이들 처음 얘기하신 게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 크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경제적인 문제가 커서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매출이 매일 0이라고 그러시면서 제가 총 있으면 다 써버리고 싶다고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 그 정도. 네. 어떤 분은 또 이 술집을 운영하셨는데 이 장사가 안 되니까 본인이 술 드시다가 정말로 심각해져서 알코올 의존으로 뭐 극단적 선택 또 입원까지 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네. 네. 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상태인 거잖아요. 극도의 그 스트레스 상태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환자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아. 직접 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걸 저는 옆에서 거들 뿐이죠. 그분들이 말을 직접 내 힘든 거를 이렇게 표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가 봐요. 아, 그럼요. 왜냐면 감추고 싶은 혹은 너무 어려운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얘기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고 진료실에 오셔서 처음 오셔서 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으시다고 천천히 우시라고 여기서 많이 울고 가신다고 얘기 드립니다. 저는 제 속내에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를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못 털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근데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울증이라는 게 뭐랄까 그 보편화됐다 그럴까요? 너무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으세요. 네. 근데 우울증과 그 우울감 이런 건 좀 다른 건가요? 네. 우울감은 누구나 이제 겪을 수 있는 정도의 감정 상태인데요. 네. 우울증은 아예 질적, 양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울감이 그냥 하루 추웠다가 다시 괜찮아질 수 있는 그냥 날씨라면 우울증은 매일매일이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주요 우울 장애에 해당되는 이 항목들을 말씀드릴 건데 네. 이제 우리 MC분들도 네. 속으로 한번 내가 어디 얼만큼 몇 개나 해당되는지 네, 이렇게 세볼게요. 한번 세보세요. 네. 아니, 시청자분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총 9개가 있고 네. 그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되면 이제 이 진단을 받으러 전문가의 이 진단을 받으러 가보셔야 되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러면 이 2주 이상 매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또 관심 이런 게 전부 떨어지고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체중의 저하나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기 싫다는 거 이런 거 또 혹은 식욕이 너무 과다하게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불면으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혹은 너무 과다한 수면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초조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가 어떤 경우는 또 너무 늘어져서 아무것도 이렇게 활동을 못하는 지체, 정신 활동이 지체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까지 5번째. 그 다음에 몸이 많이 피로해요. 피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활력이 없는 게 우울증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가치감, 삶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무가치와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8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저도 인지 기능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8번째고 마지막으로 9번째가 이게 무서운 건데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울증이 무서운 질환이라는 게 결국 우울증이 정말 심화되면 이 생각의 끝이 자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몇 개나 해당이 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 9가지를 지금 들어봤는데 네. 저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체중이 좀 증가하긴 했는데 저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 이유가 원인이 있는. 있어요. 네, 이유가 네, 네. 정확히 있거든요. 네. 네. 보빈 씨는 뭐 해당 사항이 좀 있어요? 저는 하나 정도 아. 무기력해지거나 네. 할 때, 특히 아이를 재우다 보면 네. 너무 앉아서 아. 정말 무기력해질 때가 간혹 네. 있긴 한데 저도 그럴 때 있죠. 네네. 네, 그 산모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특히 이제 아이를 이제 모유 수유할 때 네. 얘기하시는 게 아, 내가 젖소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 삶에 대한 가치, 내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저는 그 우울증이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언제? 전에 제가 격투기 한번 도전을 했었잖아요. 아. 그 한 2달 넘도록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정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 하고 있을 텐데 네. 낮에는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가서 하고 저녁 되면 또 운동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선수가 준비하는 것처럼 한 2달 넘게를 그렇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네네. 근데 경기가 이제 했잖아요. 경기가 다 끝나고 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뭐 운동을 안 가도 네, 되잖아요. 이유를 또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네. 하나의 도전이 끝나고 나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그 무기력감이 한 2주 이상 2주가 뭐야 한 달 이상 지속되니까 정말로 마지막에는 야 이렇게 살아면 뭐 하겠나 싶은 생각까지 오더라고요. 개그맨 동료들이 제 상태를 알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주고 네. 네. 그래도 계속 얘기하고 네. 지금 주님께서 뭐 힘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 쉽지는 네. 않은데. 네. 진짜 그때 심각했거든요. 네. 정말 이게 이 진단 기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죠. 마지막에는 네. 이게 죽어도 되겠다. 이게 모아서 살아서 뭐하나.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그 9가지 그 거의 모두가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동료분들이 있으셔서 도와주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나를 알아주는 이 누군가가 내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감정 상태에서 조금은 빠져나올 수 있게 주변 분들의 도움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또 이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되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불면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가도 되잖아요. 애들도 등교도 안 해도 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계속 밀려요. 늦게 자게 되고 그러면 너무 늦게 일어나고 네. 늦게 일어나면 빨리 자려고 해도 안 되니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불면 치료의 어떤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균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아마 감정 상태를 조금 너무 이렇게 널뛰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런 정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확실히 그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긴 한 많이 것 바뀌었죠. 같아요. 네네. 예전에 왜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네. 뭔가 금기된 곳에 맞아요. 가야 되는 것 같고 뭐 문제 있는 것 두렵기도 하고 같고. 네. 진짜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좀 많이 안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코로나 이 블루가 오래되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정신과 문턱도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건 10대 학생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선생님 저 10대도요? 네네 상담하려고 왔어요 라고 오.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20, 30대 젊은 청춘분들이 연인과 헤어지고서 오세요. 그게 힘들어서 오는데 이게 헤어지는 게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이러는 게 혹시 나한테도 어떤 요소가 있나? 혹은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지장이나 영향을 받게 되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상담을 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문턱이 낮아졌구나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뭐 20대 때 그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3일 동안 그 베갯잎을 적신 적이 있어요. 감성 남자시네요. 네.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소년이셨네요. 네. 밤마다 울었어요. 맨날 베개가 젖어 있었어. 다. 네. 마음 아파라. 부인분도 알고 계시죠?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예.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늘 거기에 있다는 이 생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선생님이 거기 계시지 하면서 찾아가야겠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내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든든하네요. 네. 아니 오늘 처음 뵀는데도 네. 선생님의 이 동그란 이 안경이 네. 왠지 이렇게 제 마음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네. 만들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이라서 네. 네. 왠지 그 해리포터가 나이가 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유, 칭찬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뭔가 이제 스트레스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이제는 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도 들면서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숨 그 무거운 숨은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보빈 씨. 네. 보빈 씨는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는 편이세요? 저도 수다를 많이 떠는 편이에요. 이제 대화로 풀다 보면 그래도 좀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수다스러워요. 아이 묻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수다로 좀 푸는 편인데 네네. 근데 그 보빈 씨나 저나 좀 부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 살피는 데만 바빴지 정작 우리의 마음을 돌볼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돌봄이 필요하죠. 네. 엄마 아빠의 마음이 건강해야 아이들의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방법. 이번에 만나볼 두 번째 영상의 주인공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바로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잠자리에 들 때,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학교에 다녀왔을 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잘 놀다가 뜬금없이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리라쌤입니다. 오늘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상담할 때 부모님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봤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라고 놀라시겠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기보다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지만 100번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지 함께 살펴봐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또 그 누구보다 내 자녀에게 최상의 것과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제가 애정결핍에 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정결핍인 친구들도 많고 또 이 애정결핍을 베이스로 한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 자녀에게 애정을 듬뿍 주고 있는데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애정 표현의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애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는 표현을 할 때 말로 하는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행동이나 또 이런 표정으로 하는 비언어적인 방법들이 있죠. FBI 행동심리학에서 보면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93%를 차지하는 것이 비언어적인 표현들이고 언어적 표현은 7%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만큼 감정을 나눠야 하는 애정의 경우도 말로 표현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럼 우리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눈빛과 표정입니다. 제가 부모 상담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말이고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옆에 동생을 바라보는데 눈에서 막 하트가 나온다면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텍스트일 뿐인 거죠. 그 말은 전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미 옆에 있는 동생에게 같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이미 엄마는 동생을 사랑해 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또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숙제는 했어? 그건 왜? 뭐 이런 표정을 보이신다면 게임 오버죠?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랑은 크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말로 하는 사랑에 비해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사랑하지 않는 표현들이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느끼는 사랑은 눈빛 속에서 또 엄마의 웃음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건 부모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인도 또 부부도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말로 하는 애정 표현보다는 작지만 임팩트 있는 비언어적인 이런 표현에 감동하고 또 사랑을 느끼시게 되시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저는 리액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의 자존감 편에서도 강조했던 긍정의 표정들, 또 긍정의 리액션들, 고개를 끄덕거림, 엄지척 해주거나 하는 긍정의 표정들, 그리고 격려나 용기를 주는 이런 표현들이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좋은 리액션들을 해주고 또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이런 긍정적인 표정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이너스적인 것을 빼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언어적인 것 중에서 특히 마이너스적인 것 중에는 한숨을 쉬시거나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빼는 것이 애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랑한다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기억나시죠? 모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애정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사랑을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빼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애정 표현을 하실 때에는 눈빛과 표정으로 해주신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비언어적인 눈빛과 표정으로 사랑을 듬뿍 나누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영상 제목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말보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과 그 눈빛, 행동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네, 하트 뿅뿅한 그런 눈빛으로 네. 우리 사랑스럽게 리라 쌤을 불러볼까요? 네. 리라 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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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상담 10년 차가 된 심리상담사 최리라입니다. 아니 10년 차시면은 상담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을 꽤 오래 한 베테랑인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주로 어떤 상담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 아동 청소년 위주로 상담하고 있고요. 이제 부모 상담과 또 이제 부모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아. 이제 저희 지금 큰 아이가 20살, 또 작은 아이가 16살 네? 이렇게 그 사춘기에 정점을 찍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20살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선생님 정말요? 저는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는데.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군요. 네. 저는 좀 일반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실 때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좀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조금 배려하고 좀 참는 인내의 엄마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진짜 힘든 거잖아요. 네, 인내. 나도 좀 인내를 좀 네. 하려고 그러면은 답답한 거야. 그러면은 일로 와. 결국에는 내가 막 다 하고 맞아요. 기다려주지 않고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네. 좀 우리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서 정말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리라 쌤께서는 네. 그 일하시는 센터 외에도 또 다양한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네.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10년 차이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제 슬럼프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상담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상담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정말 저 한 대를 탁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난 정말 상담의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건 사실 상담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상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6년 차 상담을 하면서 저를 만나러 막 2달 기다리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영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또 맞아요. 잘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시겠지만 주로 선생님에게 상담 오는 아이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좀 힘든 친구들이 이렇게 DM을 좀 많이 보내기도 해요. 부모한테는 말할 수 없어서 이거를 누구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게 외국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또래하고도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미 정서가 또 안 맞기도 네네네. 하고. 특히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은 예체능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술이나 뭐 운동, 뭐 야구, 뭐 축구 되게 유도 막 되게 다양했는데 부모님들이 이 예체능에 많은 비용을 그렇죠. 쓰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아이가 그만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걸 놔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너 입시가 얼마 남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뭐뭐뭐 따놔야 그렇죠, 되고 막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가 이 소리를 하면 어떡해. 지금 너 6학년 때부터 했어. 뭐 너 몇 학년 때부터 했어. 근데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이만큼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내 인생이 망하는 건가? 내 인생이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 못 놔요. 근데 못 놓는데 어때? 얘네들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그래서 결국엔 우울하고 막 자괴감도 들고 막 자해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 어려운 일일수록 부모님과 상담을 맞아요.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자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우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심하게 받았을 때, 이 자해를 하면 해소되는 기분이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피가 막 흐르고 막 이러면 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팍 이렇게 뭔가 밀집돼 있던 게 팍 터지면서 해소되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사실 해소된 것은 아니죠. 네네.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습관처럼. 이게 이제 스트레스만 받으면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 목숨을 잃는 것까지 가게 돼요. 처음 자해를 해서 목숨을 잃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인이거든요. 나 힘들어요 라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SNS에도 올리고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곱창 밴드 있죠. 곱창 밴드 이렇게 팔목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곱창 밴드 사실 이제 자해를 했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정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실 한 건데 그게 곱창 밴드인 거예요. 머리끈으로 이렇게 가리고. 근데 머리끈이 약간 리본, 네네네. 러플이 막 이렇게 큰데.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 멋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긴 뭐 이렇게 하얀 뭐 긴 티 이런 거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럴 때 조금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부민 씨 어땠어요? 그 청소년 때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나요? 많이 했죠. 네. 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과를 가서 어떻게 이제 내 미래를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주변 환경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나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랑 놀아가지고 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내 주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는 거죠. 믿고 조금 기다려주신 어머님이셨을 거라고 어머님께 생각해요. 감사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때는 성적표에 도장, 부모님 도장 받아오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엄청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집에 가면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네가 찍어가. 성적표를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성적표를 안 보시고 네가 찍어가. 그런 것도 부모님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얘는 공부에는 기질이 없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학원도 보내셨을 맞아. 거고, 네, 하셨을 거란 말이죠. 다 하셨어, 다 하셨어.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이 부모님들이 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어를 지금 1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성적표를 아버지가 보셨어요. 네.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 정말요?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 진짜 훌륭하시네요.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웃으셨으니까. 어이가 없으셨겠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건데 나 보고 웃으시더라고. 네, 좋은 아빠세요. 네, 역시나. 정말.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여러 그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서 지금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을까요? 좀 불안이 높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범불안이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불안을 다 다루는 범불안이 있죠. 갑자기 여기 2층인데 여기가 무너질까봐, 또 지진이 날까봐. 이제 불안이 막 차가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면 어떡해.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 친구였어요. 저희 상담센터가 이제 3층에 있는데 3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무너질까봐, 막 이렇게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네. 상담실도 무너질까봐 처음에 들어오는 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엄마 손 잡고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발등만 보고 가볼까? 선생님 신발만 보고 가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단까지 올라와서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이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이제 무너진 상태여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불안도 올라왔던 거고. 이건 정말 근데 아이들은 고마운 게 부모가 이만큼,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부모가 이만큼만 변해도 아이가 이만큼 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제 변화의 시간이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좀 형성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핍감이 좀 애정적인 결핍감이죠. 이제 이런 결핍감이 좀 충족되면서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고, 네, 이제 웃으면서 이제 헤어질 수 있었죠. 눈이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속에 굵은 물론 아이들이 살면서 이렇게 상황이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사람도 우리가 힘듦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밖에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왔을 때 좀 이해받고 수용받고 공감받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네.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어. 제가 말하는 신뢰관계는 부모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어. 아, 부모가 존중. 나를 여기 우리 승민님 그 어머님 아버님처럼 믿고 있어. 사실 이걸 마음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아빠가 성적표 보고 웃으시고, 엄마가 예. 그러니까 도장 너가 찍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가 아니라 엄마는 그냥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수용해주는 엄마구나. 저를 믿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나를 믿고 있구나. 있는 이걸 분명히 그대로의 알았을 거예요. 내 이 모습을. 신뢰관계라는 어.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나를 신뢰해주고 있어, 나를 믿어주고 있어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확실히 아이들은 그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모 태도 양육 검사? 네, 그거 제가 하셨다고 열심히 들었어요. 검사를 또 했는데 네. 혹시 결과가 네, 나왔어요? 결과. 오, 야,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머 걱정되다. 과연 어떤 엄마인지. 어머 어떡하지? 아, 걱정 안 하셔도. 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이제 검사 결과지를 제가 네. 가지고 왔는데 이제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이준이거든요. 네. 이제 이준이가 오늘로 만 25개월이 되는 아가예요. 아직 아가입니다. 완전 네. 아가. 그래서 사실 이 양육태도 검사는 만 3세부터 이제 하는 검사여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적절한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검사 결과에 네. 너무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이제 8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네. 이제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뭐 지지 표현도 적당하고 좋아요. 또 합리적 설명은 아이에게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이 합리적 설명이 높으면 간섭이나 처벌이 낮아요. 그러네요. 혼내지 않고 네.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합리적 설명이 높기 때문에 뭐 되게 모범 간섭, 답안처럼 돼 있어요. 이 처벌이 검사 굉장히 결과가. 낮네요. 훌륭한 엄마. 제가 그 검사 결과 훌륭한 엄마시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네. 이제 비일관성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들쑥날쑥한 내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일관적인 부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고 계셔서 네. 앞으로 이제 훌륭한 엄마가 되시길. 정말 이상적인 엄마네요. 네, 이상적인 어머니상.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또 부모님은 또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이제 존중하는 가정의 존중. 형태를 만들자 네. 이런 말씀 드렸죠. 존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무겁게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제 수용하는 것을 저는 이제 존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이게 안 됐지? 왜 얘가 이러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갈등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네. 또 알려주고 또 버텨주고 이 시간들을 조금만 가지시면 네,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교류나 신뢰관계는 아주 단단하게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빈 씨의 흥을 인정하고 상당히 존중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거의 부모의 마음으로 저를 네. 품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갑자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네. 하실 때, 아유, 이러다 말겠지.
아니 좋은 부모님한테 그 존중하는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가능하실 거란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그래서 저희가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더 제가 이렇게 좀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궁금해하고 네. 서로 알아가는 그런 존중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덩달아 좀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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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울증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보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공감받고 덜 외롭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저를 오픈하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을 막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우울함에 대한 내용을 보신 지인들께서 개인적으로 길게 카톡을 써주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종종 긴 메시지를 받아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저널과 시간 관리를 제가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조울증을 좀 더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자기계발에 대한 컨텐츠 뒤에 저의 생각을 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일기같이 쓴 내용을 들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할 수 없는 느낌이다. 갈수록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고 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고 있다. 이러다가 내일 못 일어나는 상태일 것을 알았다. 우울 증상으로 아플 것 같을 때는 느낌이 온다. 몸이 뻐근하고 머리는 멍하고 침대에 눕는 순간 난 잠시라도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난 우울함이 더 배가 돼서 결국엔 의도치 않게 건강하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내 불편한 감정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묻어두고 싶었다. 씻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눕고 과자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큰 과자 봉지를 반이나 먹고 누워서 유튜브를 2시간째 보고 있지만 기분이 업되지도 다운되지도 않고 멍한 기분만 지속된다. 쉬는 것도 아니고 위로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다간 정말로 우울 증상이 심해질 것 같았다. 브레네 브라운이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났다. We cannot selectively numb emotions. When we numb the painful emotions, we also numb the positive emotions. 우리는 아픈 감정만 느끼지 않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아픈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을 묻어두면 긍정적인 감정들까지 묻어두게 된다. 누구나 아프고 불편한 감정을 묻어두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그럼 난 오늘 어떤 불편한 감정을 묻어두려고 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한 단어는 incompetence였다. 무능함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전혀 아닌데 이번 하루 해낸 게 없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다. 몸이 뻐근하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쉬는 것도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다. 유튜브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자수도 그려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불만족스러운 것을 넘어서 그게 화가 나고 답답했다. 그런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난 수치심을 느끼고 숨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완벽하지 않음에 기대기로 했다. 아픈 감정을 지나지 않고 묻어버리면 긍정적인 감정도 못 느끼고 회복도 못할 테니까 오늘은 내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기대기로 했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회복하자고 또 스스로 다독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것으로도 용기를 냈다고 스스로 칭찬해줬다. 병원 원장님도 그렇게 일어날 정도면 아직 힘이 많이 있는 거라고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난다. 난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사람들에게 연락을 다시 했다.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내 상태는 이렇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씻으러 갔다. 나를 챙기는 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칭을 했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트레칭을 했다. 그리고 그냥 폰에 내 생각의 흐름을 적어봤다. 내가 오늘 지키지 못한 좋은 습관이 더 많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하긴 했다. 무엇을 성취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꽤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일단 먼저 옮겨본 것이다. 행동으로 옮겨보고 나를 챙기는 것이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니까 내가 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나 스스로 설득되어 간 것 같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는 쉼이었고 그런 쉼을 느껴서 참 다행이었다. 내일은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한다. 내가 우울증이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멘붕이 시작됩니다.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지금 비정상인 건가? 난 이제 죽는 건가?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나면서 패닉 비슷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우울증을 알고 나니 당황스러우면서도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을 위한 액션을 취해야겠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당장 정신과를 가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뭐 이런 알 수 없는 의문들이 많아서 검색을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또 찾다 보니까 잘못 가면 이상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제가 거주하는 구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우선 예약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담 선생님 얼굴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일면식도 없는 분 앞에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더라고요. 막 펑펑 울면서 횡설수설 말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해주시면서 막 제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요. 이슬 씨가 겪고 있는 이 우울감의 원인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진 상태다. 그 에너지를 먼저 채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담을 다니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린다. 근데 저는 내심 속으로 상담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담센터보다는 비교적 짧고 간단하지만 상담을 해주면서도 약을 처방해주는 그런 병원 몇 군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예약해서 갔죠. 제가 간 곳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같은 성별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조금 가벼운 불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힘드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이제 또 울고불고 2차전을 했죠. 그 선생님이 이제 다 듣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슬 씨는 지금 이슬 씨의 의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단지 마음이 아파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이 마구 찾아오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슬 씨 안에 긍정이도 있고 잘했던 일들도 있고 사랑한 일도 있고 행복과 추억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도 마음속에 있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파서 걔네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겠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선생님 그 말은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결정적으로 그 한마디에 풀어져서 선생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우울증 치료는 길게 6개월 정도 잡고 가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과를 지켜보며 같이 가자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조급한 마음보다는 그래 마음속에 있는 아이들을 알아주면서 내 속도대로 가보자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간을 생각하지 말자. 좀 굳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들었던 저 한마디가 조그만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응원합니다.
TBS